자강도 깊은 산속 핵연구소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한 기술자가 목숨을 걸고 냉각 밸브를 잠갔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방사능 경보등이 울리는데도 상부에서는 자연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라고 발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사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영웅 훈장을 받은 그 기술자에게도 보위부의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코피를 흘리고 아내는 장마당에서 풀빵을 겨우 버티고 있었죠. 과연 이 가족은 진실을 알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핵시설에 숨겨진 진실과 한 기술자, 가족의 목숨 건 탈출기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탈북민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강도 깊은 산속 백운 17호 연구소의 설비 담당 기술자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냉각 펌프를 점검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진동 수치가 이상합니다라는 젊은 연구원 목소리가 들려왔죠. 몇 분 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천장이 흔들리더니 눈을 찌르는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연구동을 흔들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이 저는 본능적으로 콘솔을 붙잡고 냉각 밸브를 잠갔어요. 이대로면 다 죽소. 겨우 큰 폭발은 막았지만 이미 방사능 경보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모든 것은 자연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로 정리하라는 상부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평양기계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된 지 벌써 12년째였어요. 아내 영희와 아들 진혁이는 연구소 가족 숙소에서 살고 있었죠. 연구소 생활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었거든요. 매달 배급도 넉넉했고 아이 교육도 평양 못지않게 좋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뒤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평소 웃음이 많던 김주임은 며칠째 말을 잃었고 박 과장은 아이의 모습을 감췄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죠. 더 이상한 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철수 동무, 오늘부터 1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네. 최 소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상부 지시야. 당분간은 3구역 보일러실만 담당하게. 1구역은 제가 10년 넘게 관리하던 핵심 설비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출입을 막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연구소에서 12년을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1구역에 있던 연구원 5명이 모두 가족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무 아내를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짐만 싸가지고 나갔는데 연락도 없어요라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던 보위부 차가 거의 매일 연구소에 왔어요. 그리고 새로 온 간부들은 우리 기술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 소장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지난번 지진 사고는 완전히 수습되었다네. 하지만 연구소 보안을 위해 당분간 외부 연락을 제한한다. 지진 사고라니요. 우리 모두 그게 지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영희와 진혁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연구소를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곳은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트 2 영웅 훈장은 종이 쪼가리였다. 사고 이후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핵방패를 지켜냈다며 영웅 증서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밖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은 달랐죠. 배급은 3달째 끊기고 아내 영희는 장마당에서 풀빵을 팔며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진혁이는 이유 없이 코피를 자주 흘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죠. 혹시 연구소에서 새어나온 건 아닐까? 훈장 수여식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거든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리 동무 가족은 아예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저러지? 영희가 물었지만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진혁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군 병원 군인은 별거 아니다. 빈혈이다라고만 했고 제게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사고 관련 기록은 절대 묻지도 말라우.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수도 있는데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니요. TV에서는 과학기술의 승리를 떠들었지만 우리 집 부엌에는 쌀 한 줌 남지 않은 모순된 현실이 버티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연구소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사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술도 마시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제가 자리에 앉으면 다들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철수 동무, 요즘 어떤가? 인사를 해도 네,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함께 있던 정 기사가 반당 반혁명 활동 혐의로 연행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정동무가 왜? 글쎄요, 사고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박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웅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입막음을 당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영희가 장마당에서 돌아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연구소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그걸 숨기려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리한다는 소리요. 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영웅 증서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일 1구역에 있던 연구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연구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간다는 명목이었지만 모두 다 알고 있었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김동무 아내는 떠나기 전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철수 동무, 조심하세요. 우리처럼 되지 마시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골목으로 빠져서 겨우 따돌렸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에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마. 특히 진혁이를 혼자 두지 말고.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 서랍이 뒤져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었지만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졌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누가 내 책상을 뒤졌지?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최 소장이 저를 부서장실로 불렀어요. 철수 동무, 요즘 컨디션이 어떤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인데 혹시 사고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나? 아니요, 전혀요. 그래, 그럼 됐네. 참고로 요즘 연구소 보안이 강화되었으니 조심하게. 소장 목소리에서 경고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영희와 진혁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웅 훈장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안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를 떠날 수도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파트 3이 사고는 두 번 다시 끝난 게 아니었다. 다시 연구소에 들어가 보니 사고 난 구역은 용접 자국으로 급히 막아놓고 장부에는 미세 진동,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배 이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선배, 실제 수치는 조작된 것 같습니다. 냉각수 방사능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고장난 핵을 계속 돌리고 있는 셈이라는 걸 말이죠. 명철이는 26살의 젊은 기술자로 제가 직접 가르쳤던 후배였어요. 평소에도 꼼꼼하고 정직한 성격이라 믿을만 했거든요. 선배, 이 수치 보세요. 사고 전보다 10배는 높아졌어요. 계기판을 가리키며 말하는 명철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쉿, 큰 소리 내지 마라.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평소 정상 범위였던 방사선 측정기 수치가 계속 경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한다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철수 동무 측정 기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수치를 조정해서 기록하게. 박 과장이 말했지만 저는 기계에 오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철이가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선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미 주변 지역 지하수까지 오염되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몰래 측정해 봤거든요. 연구소 주변 우물물도 기준치를 넘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진혁이가 자꾸 아픈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진혁이가 코피를 흘리며 아빠, 머리가 어지러워요라고 하는데 제 양심이 꺼져가는 전등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벌써 이번 주에 3번째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일 한번 데려가 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절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영희가 누가 왔나?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김철수 동지 계십니까? 보이부 사람들이었어요. 3명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네, 저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위부원 중 한 명이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어요. 김철수 동무, 이번 사고 내용은 최고 기밀이요. 입이라도 잘못 놀리면 온 집안이 사라질 수 있소.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네,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들이 가고 난 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안 확인차 온 거야. 하지만 영희는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보위부가 집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아닐 리 없잖아요. 진혁이가 자꾸 아픈 것도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화를 냈지만 사실 영희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명철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더욱 심각했어요. 선배, 어젯밤에 보위부가 저희 집에도 왔어요. 뭐라고 하던? 아무 말하지 말라고, 특히 방사능 수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폐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명철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저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여긴 우리가 평생 일할 곳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진혁이가 또 코피를 흘렸어요. 이번에는 양도 많았고 멈추지도 않았거든요.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어. 사고요? 어떤 사고요? 방사능이 새어나왔어. 그래서 진혁이가 아픈 것 같아. 영희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혁이는? 저도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었거든요.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다른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해 줄까요? 모르겠어. 해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여기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다른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저는 밤마다 연구소 제어실 로그를 몰래 복사해 작은 USB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냉각수 수치, 방사능 수치, 조작 흔적들을 말이에요. 내심 바랐어요. 언젠가 이걸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땅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 하지만 매번 USB를 숨길 때마다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보이부가 제 컴퓨터를 검사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보이부 최 대위가 술에 취해 실수로 털어놓은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위에서는 이번 사고 증인들 순차적으로 전출시킨다 하더라. 자강도 어디 광산으로 말이지. 옆에 있던 다른 간부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광산 전출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았죠.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명철이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선배, 리 기사가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들도 모른대요. 그냥 짐만 싸가지고 나갔다고. 리 기사는 사고 당일 1구역에서 저와 함께 있던 동료였거든요. 이제 차례가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명철아, 너도 조심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도. 집에 돌아와 영희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정리당하오. 진혁이까지. 영희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영희가 들은 소문이 희망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산짤매 브로커가 있다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중국으로 건네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든다던. 한 사람당 1,000달러는 줘야 한다고 해요. 우리 가족 3명이면 3,000달러였는데 우리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생겼어요. 연구소 김 부소장이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철수 동무,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부치 같은 거 없나? 왜요?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좋은 값에 사주겠네. 평소 같았으면 의심했겠지만 지금은 돈이 절실했어요. 영의 결혼 반지와 제 시계를 팔아서 800달러 정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 명철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배,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너도? 네, 저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돈 좀 모아둔 게 있어요. 명철이는 미혼이라 부모님만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 가족만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산의 브로커가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밤 해산시장 근처 국수집에서. 하지만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도 문제였거든요. 연구소에서 해상까지는 기차로 4시간이 걸렸는데 출장 없이 그곳에 간다는 건 위험했어요. 병가를 내야겠어. 진혁이 때문에 병원 간다고 하면 되겠네. 마침 진혁이 상태가 더 나빠져서 핑계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이가 아픈 걸 핑계로 써야 한다니요. 진혁아, 아빠가 너 낫게 해줄게. 정말요? 응, 아빠를 믿어. 하지만 어떻게 낫게 해줄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일단 이곳을 떠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연구소에 병가를 내고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탔어요. 가방에는 USB와 남은 돈,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마지막이야.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연구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강도 겨울은 유난히도 매웠습니다. 실험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날따라 더 무거워 보였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소 위장 정비 인력으로 외곽 보급소 나가는 차량에 끼어 타고 그 틈에 가족을 픽업해 산길로 빠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탈출 전날 마지막으로 제어실 로그를 뽑아 작업복 안쪽에 꿰맨 주머니에 숨겨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꿰매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숨겨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생명줄일 수도 있어. 혹시라도 검문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밤새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 당일 아침,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눈이 아니었어요. 연구소 주변 토양에서 올라오는 누런 먼지가 섞인 이상한 색의 눈이었죠. 영희가 진혁이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말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도 느꼈습니다. 마치 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눈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보급 차량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급소까지 왕복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일부러 정비 점검을 핑계로 시간을 늘릴 계획이었어요. 운전기사 박동무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 믿을만 했습니다. 철수 동무, 오늘 왜 이리 얼굴이 어두워?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차량이 연구소 정문을 나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비원이 간단히 출입증만 확인하고 보내줬지만 혹시라도 작업복 안에 숨긴 USB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차창으로 보니 영희가 진혁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급소에 도착해서 박 기사에게 말했어요. 박동무, 미안한데 점검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 1시간 정도 기다려도 될까? 그럼 나는 찻집에서 차나 한잔 하고 있을게. 박 기사가 나가자마자 저는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영희와 진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근처 골목에서 영희가 진혁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진혁이가 갑자기 토해서. 진혁이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 이상한 눈 때문인지 기침도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산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연착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글쎄요.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영무원이 말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면 박 기사가 기다리기로 1시간을 훌쩍 넘는 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혁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계속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면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기차 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 눈 속에서 진혁이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이 애는 여기서 죽소. 무조건 나가야 하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언제 올지 모르고 아이는 점점 아파하고 박 기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기사에게 말했어요. 박동무 미안한데 외곽 보급소 한 번만 더 들렀다 갈 수 있을까? 왜? 점검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박 기사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승낙해줬습니다. 외곽 보급소는 연구소에서 10km 떨어진 곳이라 신호를 맞춰둔 영희와 진혁이를 태우기에 적당했어요. 보급소 근처 숲가에서 영희와 진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얇은 소문만 입고 떨고 있었죠. 빨리 타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박 기사가 의심하지 않도록 점검 도우미로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이까지 왜 데려왔어? 집에 혼자 두기가 그래서요. 다행히 박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보급소에서 점검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이제 돌아갑시다 했어요. 하지만 연구소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차를 세웠습니다. 박동무 미안한데 엔진 좀 봐주세요. 박 기사가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고 있는 사이 저는 영희와 진혁이를 데리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압록강 상류 작은 지류를 향해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눈 속에서 발소리라도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혁이가 자꾸 기침을 하려고 해서 영희가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참아야 해, 진혁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앞장서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어서 강가에 다다르니 얼음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물소리가 살얼음 밑에서 귓가를 긁었습니다. 생각보다 강물이 빨라서 건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건널 수 있을까요?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거기 서라 하는 초소병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온 거였어요. 거의 동시에 전방에서는 중국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앞뒤로 막힌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요? 영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진혁이는 무서워서 제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와라. 초소병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USB를 꺼내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걸 중국에 가져가서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가족의 안전이 우선인지 말이에요. 진실은 나중 문제요. 지금은 이 2사람부터 살려야 하오. 그리고 USB를 눈 속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면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한 번에 한 발씩만. 영희가 진혁이를 안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혁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영희가 재빠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빨리. 저는 속삭이며 영희와 진혁이를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병이 경고 사격을 한 거였죠. 중국 쪽에서도 손전등 불빛이 더 밝아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 중간까지 와버린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발을 디뎠을 때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중국어였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진혁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진혁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과연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간신히 중국 쪽 갈대숲에 숨었을 때 나타난 건 파출소가 아니라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난 40대 남자였는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죠. 한국 가려면 1인당 3천 위안이요. 돈 없으면 여기서 농사나 지으라우. 목소리에서 장사꾼의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 셋이면 거의 10,000위안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없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기계 고치는 사람이요. 발전기, 냉동기, 뭐든 살릴 수 있소. 브로커는 피식 웃더니 한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낡은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거 살리면 생각해보지. 멀리 보이는 마을에는 정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밤인데도 불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마을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력 발전소는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터빈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라는 거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거든요. 이거 못 고치면 너희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 영희는 진혁이를 돌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또 한 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녹슨 터빈을 닫고 끊어진 벨트를 연결하고 물먹은 발전기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렸어요. 중국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봤지만 점점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 솜씨가 좋네.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진전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일주일째 와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소? 부품이 필요해요. 베어링하고 전선 좀 구해주시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결과만 보겠소. 그리고 가면서 던진 말이 더 서늘했어요. 한 달 안에 못 고치면 공안에 신고할 거요. 협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고철 더미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찾았어요. 베어링 대신 볼펜심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들고 전선은 버려진 라디오에서 뜯어내서 연결했습니다. 영희도 마을 아주머니들 도움을 받아가며 제게 밥을 챙겨줬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20일째 되던 날, 드디어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면서 천천히 돌더니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라오스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표정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내일 새벽에 트럭이 올 거요. 준비해 두시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조선 사람 고마웠어요. 덕분에 전기 다시 쓸 수 있게 됐네. 마을 이장이 소주 한 병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한국 가서도 건강하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 도움 없었다면 발전소를 고칠 수 없었거든요. 영희가 진혁이를 재우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응.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야. 하지만 라오스를 거쳐 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해. 새벽 5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화물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민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건너 태국 이민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에서 나를 감시하는 눈은 없겠구나. 하늘이 이렇게 넓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오는 길은 정말 험했거든요. 정글 속을 사흘이나 걸어야 했고 진혁이는 열이 나서 계속 업고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진혁이는 승무원이 준 작은 우유팩을 마시며 속삭였죠. 아빠, 이건 방사능 안 섞였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자유맛이요. 진혁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에게 이런 걱정을 시켜드렸다니요. 영희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당황해서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연구소에서 일하면서도 꿈꿔보지 못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국정원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담당 상담사가 말했어요. 기술자 출신이시네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은 많이 달랐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하지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이제 누가 감시하지도 않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 배정받은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진혁이가 아빠, 여기서는 코피 안 나겠죠? 라고 물었어요. 응, 이제 안 나. 정말로 며칠 지나니 진혁이 기침도 멈추고 코피도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몇 년 뒤 저는 한국의 한 원전 부품 회사에서 안전 설비를 점검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적었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늦게나마 학원에 다니며 방사선 안전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 진짜 안전을 지키는 기술자가 되었구나. 북한에서는 숨기는 일만 했는데 여기서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더라고요. 어느 저녁 진혁이가 중학교 숙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커서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북에도 가서 위험한 것들을 전부 고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못다한 일을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진혁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북한 핵 소식이 나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USB를 가져왔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가족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대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술, 투명한 기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말이에요. 영희는 지금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이런 평범한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됐네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롭게 뉴스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아이 교육도 제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저는 창밖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기술은 체제가 아니라 사람 편에 쓰겠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북한의 위험한 시설들을 안전하게 고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기술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결국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탈북민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